결정적 발달의 시기에는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보이게 되죠. 결정적 발달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분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곽윤정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제 기분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우리 제목부터 우리를 반성하게 하는. 하지만 정말 뇌과학 이론에 근거한 그 자녀 양육 지침서를 써내셨어요. 그 아이의 뇌를 좀 이해하면 육아에 한결 너그러워질까요, 교수님?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이 기분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이 저한테는 고해성사와 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께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면서도 저도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했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키웠고 사실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보이는 조그마한 변화라도 엄마 마음에는 되게 안타깝거나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조급해지죠. 근데 이제 그러한 발달의 양상이라든지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뇌과학의 근거에서 엄마들이 혹은 아빠들이 잘 이해를 하신다면 아이를 조금 더 너그럽게 봐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육아에 있어서 아이가 보이는 육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육아. 그래서 아이와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육아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꼭 기억해야 할 영역별 또는 시기별 그 뇌 발달 단계라고 할까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생부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그 시기가 여러 가지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잘 발달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다. 이렇게 저는 비유를 많이 해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공기 순환도 잘 되고 금방금방 좋아지죠. 자,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잘 발달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애 초반기에 결정적 발달의 시기가 영역별로 다 종합적으로 와요. 특히 태어나서 3세까지는 오감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근데 오감이 발달하면서 특히 애착 혹은 이제 정서 발달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자하고 자녀 간의 친밀감, 애정, 뭐 끈끈함, 유대감 뭐 이런 것이었죠. 태어나서 만 3세까지 아이와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고 아이에게 안정적인 정서 발달을 도와주는 것이 이후의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세 이후부터는 이제 인지적인 발달. 5살까지는 인지적인 발달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때 아이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보이게 되죠. 언어 발달은 5세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아주 어휘가 늘어나는 속도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달의 양상들을 영역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결정적 발달의 시기에는 그만큼 쉽게 배우고 배운 거를 잘 잊지 않죠. 그래서 이 결정적 발달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조금 천천히 발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뇌 모양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발달의 양상 혹은 발달의 영역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동일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동일한 속도를 요구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가장 잘 발달할 수 있는 영역이 뭔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속도는 어떤지 우리 아이만 쳐다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옆집 아이가 4살 때 자기 이름 글씨 쓰는 거 보고 저희 아이한테도 아 이제 한글을 배워야 되는구나 자기 한글 이름을 써야 되는구나 막 이러면서 가르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아이가 재미있어 하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사실 이게 아이들한테 지금 현재 모든 자극이 다 의미 있지는 않아요. 아이들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고 뇌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점점 발달하는데
옆집 아이가 더 어떤 자극을 잘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똑같은 속도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잘 맞는 게 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이들 건강하게 뇌발달 하려면 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지 한번 또 직접 여쭤볼게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뉴런이라고 하는 뇌세포만 갖고 태어나요. 적게는 600억 개, 많게는 1000억 개 정도 가지고 태어납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의 정보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머리가 좋아지려면 이 뉴런과 뉴런 간의 연결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연결망이 바로 시냅스죠. 그런데 이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잘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져야 아이가 인지적으로 잘 기능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정서적이든 사회성이든 다 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질까? 공부 많이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학습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시냅스가 만드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나이에 맞는 다양한 경험. 아이들은 지금 태어나서 계속해서 자기한테 맞는 자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 특히 오감하고 관련된 다양한 자극을 좀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뇌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이제 시각적인 거나 청각적인 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시각하고 청각과 관련된 뇌세포만 발달할 수밖에 없고 관련된 시냅스만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이는 이미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말고도 만져지는 것으로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시냅스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촉각하고 관련된 거는 아이의 심리적인 거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연결을 주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포옹하면 그 기분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요. 그게 바로 촉각을 자극시켰을 때 그대로 그 자극이 뇌로 전달이 돼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형성이 되면서 마음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촉각 자극이 잘 발달돼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촉각을 무시하고 시각이나 청각과 관련된 것만 계속 자극을 해준다면 다른 자극은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들이 발달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때 경험하지 않으면 뇌세포도 노화가 일어나요.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그 촉감이라든지 그 말씀하신 오감은 어떤 것들을 좀 해보면 발달이 될까요?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장소를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사실은 산에 가거나 바다에 갔을 때 냄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게 뇌로 그대로 전달이 돼요. 아, 어때? 이러면 아이가 뭐 기분도 느끼고 뭐 어떤 맛도 느끼고 향도 느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장소에 가보는 것이 이러한 경험을 제공을 해주고 그것이 바로 정서 기억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아유, 소용없어. 어릴 때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정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좀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안정적인 정서를 갖는 것도 어릴 때 경험하고 다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서는 그대로 기억으로 남으니까요. 그 언어 역시도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고 알려주셨었는데요. 애들 요즘 걱정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인지 언어 발달 굉장히 어렵다고들 많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 실제로 코로나 겪었던 코로나 둥이들이 언어적인 어휘수라든지 어휘하고 관련되어 있는 인지적인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통계적인 자료들도 저도 많이 보거든요.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만 5세부터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때는 어떤 기능이 가장 좋으냐면 듣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집에 갇히기 시작하면서 듣는 자극이 한정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엄마하고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노출되는 건 결국 스마트폰이나 매체잖아요. 근데 이 매체나 스마트폰이 주는 또 한계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것과 아이들하고 동떨어질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이나 매체의 단점은 뭐냐면 상호작용적이지 않고 일방향적이죠. 근데 아이들이 듣는 기능 발달하지만 듣고 나서 그걸 다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했을 때 반응이 없죠. 그러면 아이가 어휘가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휘라든지 언어 발달은 결국은 상호적인 거예요.
혹시 이제 요즘에 언어 발달 너무 다들 고민이 많으시니까 혹시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좀 정보들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말문이 안 트이거나 혹은 어휘수가 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셔서 제 생각에 학습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 목소리에 대해서 아이가 익히고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언어적인 학습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실 땐 아이가 이해할 만한 수준의 적정 단어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베이비 토크하고 패런티즈라고 하는 걸로 구분이 되는데요. 베이비 토크는 정말 아이들 말대로 쓰는 거예요. 뿌뿌빠빠뿡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거는 아이가 집중을 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아이들 소리를 내는 거니까요. 근데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거는 패런티즈예요. 패런티즈는 부모가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아이에게 필요한 어휘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깎아줄까? 맘마? 뿡뿡 탈까? 뭐 이렇게 아이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의성어, 의태어 이런 거를 풍성하게 사용을 해주시고 이제 아이가 반복적으로 많이 듣고 그 관련된 어휘를 귀에 담아서 그것을 말을 입을 뻥긋뻥긋 해보면서 계속 조형해 나가는 거죠. 그걸 저희가 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맞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아이가 듣고 말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게 좋죠.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사물하고 연결돼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언어를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뭐 이를테면 컵을 알려주실 땐 컵에 따라 마셔야지 아이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쭉, 뿌, 꿀꺽꿀꺽꿀꺽 이렇게 처음에는 해주시고 이거는 누구 컵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죠.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이때 제일 필요한 건 바로 부모님이 조급해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 왜 알려줬는데 못하지? 당연히 못해요. 아이는 아직 시냅스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그냥 반복한다. 아이가 따라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마음도 편안해지시고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네,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땅에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 아이한테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발달에 필요한 결정적 시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에도 역시나 결정적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일까요? 교육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적기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실제로도 우리 아이한테 선행을 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적기, 이 아이한테 필요한 적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적기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아이가 실제로 그 교육 장면에서 필요로 하는 상징적인 어떤 자극들, 이를테면 글, 말, 수학적 기호, 외국어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거는 사실은 아이가 그 공부를 싫어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재밌어 할 만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림으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그 시기가 이제 만 5세 이상 되었을 때부터 천천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어와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인간이 지능을 갖게 된 이유도 언어를 갖게 되면서부터거든요. 언어를 안 가지면 지능도 없어요. 실제로 동물들이 한정된 지능을 갖는 이유는 언어를 안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어를 갖게 되면서 실제로 아주 추상적인 말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문장을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그럼 문장을 이해하면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가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으로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전에 일단 학습지부터 풀거나 아니면은 아이들한테 학습 매체에 노출시키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충분히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부터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쏟아붓기만 한다면 아이는 그게 이제 공부라기보다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사실 제가 만나는 아이들 중에는 머리 좋고 똑똑한 부모님들 자녀이지만 그걸 내가 쫓아가지 못한다. 부모님의 기대만큼 못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더 많이 만났어요. 어릴 때부터 갖게 되는 기대감, 주변의 압박, 압력 이런 거를 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스스로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채우지 못했을 때 훨씬 더 무력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절망이나 상대적 박탈감도 훨씬 많이 느끼게 되죠. 내 마음이 우울한 상태거나 무력감의 상태가 되면 아주 간단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가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냐. 나와 아이는 별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쌍둥이를 키운다는 게 한 명도 이렇게 힘든데 둘을 그렇게 키우셨다니까 2배로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2배의 보람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쌍둥이 자녀들의 결정적 시기로 돌아간다면 이것만은 꼭 한번 해봤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일화가 있으실까요? 미리 허락을 받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왜냐하면 이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거의 형제 유전자예요. 50% 정도밖에 비슷하지가 않고 완전히 다른 애들이었죠. 이 심리학 용어로 따져서 이제 아이들의 특성을 좀 구별을 해보면 심리학 용어 중에 인지 양식으로 장독립, 장의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양식이에요. 근데 한 아이는 장의존성이 강한 아이예요.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내가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길로 가겠다. 네. 뭐 요새 말로 뭐 독고다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굉장히 달랐죠. 근데 이제 장의존적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나 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집에 와서 피곤하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피곤하죠. 정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맞아요. 아이 피곤해. 엄마 너무 피곤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의존적인 채식이 같은 경우에는 저를 자주 안아줬어요. 그리고 엄마 피곤해 조용히 해 이런 얘기를 이제 육식이한테 하고 나를 너무 고려하고 내 감정을 살피고 이러면 아이한테도 사실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힘들어.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아이한테 줬다는 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미안하고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잡고 아이가 엄마의 감정을 살피다 보면 아이가 자기 감정에는 집중을 못 하잖아요. 네, 그게 가장 미안하죠. 그다음에 이제 장독립적인 우리 육식이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기 놀이를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는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장독립적인 아이들은 상황과 맞지 않는 말도 많이 해요. 뭐 옆에서 누가 에이 걔가 그렇게 화를 냈어? 에이 그럴 만두 하지. 그러면 만두? 이렇게 반응을 자기가 듣고 싶은 거나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혼났다고. 그래서 왜 혼났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는 분명히 했는데 왜 안 하냐고 자꾸 야단을 치셨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대고 줄을 그으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분명히 했는데 선생님이 너 안 했다고 자꾸 반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엄마하고 하고 연습하고선 내일 가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보자라고 했어요. 어디 자대고 줄 그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를 대고 줄을 여기서 긋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아이를 보면서 아이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처럼 제도 교육으로 그냥 계속 커왔던 사람 입장에선 공부를 못 쫓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뒤섞여져 있었죠.
근데 사실 이제 조금 눈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보면 우리 아이는 되게 장독립적이고 창의적이고 자기만의 시각이 있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마음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도 그걸 느꼈겠죠. 엄마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성인이 되었을 때는 자기의 장 독립성을 잘 발휘해서 매우 창의적으로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아이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 걱정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일단은 우리 아이가 뭘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것에 더 관심이 있는가를 먼저 바라봐 주시는 게 먼저 이런 실수를 많이 겪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또 뭔가 불안한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믿고 응원해 주신 덕에 또 이렇게 잘 독립적으로 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육아를 해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아는 사실은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인내심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이는 엄마의 감정이나 정서를 그대로 느끼거든요. 부모가 화를 냈을 때 또 죄책감을 느끼시잖아요. 반성을 하시죠. 아이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부모님께서 기분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곽윤정입니다. 다섯 살 이전의 일을 기억하는 일은 이제 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책을 보면은 유아기 시절 경험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좀 잊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아이에 대해 어떻게 남아있는 걸까요, 이게? 아이한테는 감정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저도 뭐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갔었던 감정들, 그곳과 관련된 감정을 기억하는 거죠. 아이한테 물어보면 여기는 뭐 어린이 대공원이야. 기억나? 그러면 아니요? 이러거든요. 사실 이런 현상은 유아 기억상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억상실이라고 해서 실제로 기억상실은 아니고요. 기억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고 인지적인 기억의 형태로는 있어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아이가 아직 시냅스가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연결 고리가 되어야 기억도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때 좋았어, 재미있었어, 긍정적인 기분의 상태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장소를 갔을 때 아이가 유독 기분이 좋아하고 나 여기 본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느끼고 말을 한다면 그 장소하고 관련돼서 기억이 있는 거죠. 그 기억의 형태가. 그래서 아이가 어떤 기억의 형태로서 남아있고 감정을 가지게 하려면 사실은 어딜 다양하게 데리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엄마가 활짝 웃고 있어. 아빠랑 깔깔대고 웃었어. 이런 감정의 덩어리로 남아있는 거죠. 즐겁게 어딜 가나 좀 즐겁고 유쾌한 경험을 해주시는 게 그냥 동네 놀이터건 공원이건 간에 그냥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질문을 드리게 되어요. 아이 키우다 보면은 사실 큰 소리를 내지 않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부모가 화를 내면 아이들 뇌에도 사실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우리 아이들 뇌에 정말 엄마 아빠가 소리 지르고 하면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네네. 그러니까 부모가 화를 냈을 때 그 화라는 감정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또 죄책감을 느끼시잖아요. 반성을 하시죠.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이가 이렇게 슬쩍 제 눈치를 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주로 화를 내는 시점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시점이었어요. 특히 이제 워킹맘들은 직장일도 하시면서 육아를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건강 상태가 여의치 않으면 더 스트레스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잘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를 먼저 돌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이거 우리가 양육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뭐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장기화되고 만성화되었을 때는 분명히 나에게 큰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 몸을 돌아다니면서 망가뜨리는 거죠. 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해마를 공격해요. 근데 해마는 단기 기억 장치거든요. 단기 기억 장치가 뇌에 손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뭘 자주 잊어버리거나 생각이 뭐 잘 안 나고 코티졸이 많이 분비되는 양육 스트레스하고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라는 마음하고는 반비례 관계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아이에 대해서는 더 화를 내게 되고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자꾸 죄책감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잘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감정을 먼저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정이 감기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훨씬 강하거든요. 우리 옆에서 계속 한숨 쉬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한숨 쉬잖아요. 그리고 밝은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기분도 좋아지고요. 근데 그게 우리 아이한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혹은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면 아이한테도 그대로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양육 효능감, 잘하고 있어, 나는 그래도 괜찮은 부모야 라고 느끼는 감정을 갖게 하는 가장 우선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육 효능감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양육 효능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양육 효능감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내가 난 이 정도면 나 괜찮은 부모야, 나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데, 양육 효능감이 높은 부모일수록 부모 자녀 관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훨씬 슬기롭게 대처하고, 그리고 이후에 사실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더 많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하고 소통을 계속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양육 효능감이라는 거는 실제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이지만 그게 부모 자녀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양육 효능감을 그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좀 완벽주의적인 마음을 내려놓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를 몰아붙이기도 하지만 자녀한테도 관대하지 못해요. 내가 조금 나에게 관대해야 타인한테도 관대해질 수 있죠. 근데 그건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하고 자녀가 좀 너그러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내려놓고 좀 느긋하고 실수해도 돼. 괜찮아. 아, 나 오늘 엄마로서 화를 냈어.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엄마가 돼야지. 라고 나를 좀 다독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눈물 날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2번째는 좀 나를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디서 기분 전환하고 오면 되게 유쾌하게 식구들하고도 지낼 수 있잖아요. 주말에는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1시간이라도 조금 시간을 주고 내가 내 마음을 좀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어리다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떼어놓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아이가 자는 시간만이라도 좀 이 부모님께서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멍 때리는 게 뭐 크게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뇌가 멍을 때릴 때 휴식 작동 뇌가 돼요. 충전하는 시간을 나름대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거를 찾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 몸을 돌보는 것. 내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돌볼 수 있죠.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하고 충돌하거나 소리 지르는 이러한 시기를 보면 내가 몸이 안 좋을 때예요. 사람의 마음하고 심리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울적해지죠. 그리고 마음이 울적하면 또 몸도 약해지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부모님께서 건강한 몸을 먼저 챙기시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감정 조절 능력을 갖게 하는 데에는 부모님, 양육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아이 감정 조절을 어떻게 도와주면 도움이 좀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어를 배우고 또 아이가 웃는 모습도 보면은 부모님하고 되게 비슷해요. 소리내서 웃는 부모님한테는 아이도 소리내서 웃어요. 그러니까 거울 신경세포가 그런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감정 조절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서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유쾌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대처를 아이한테 좀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아이는 기분 나쁜 거는 저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죠.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아이가 보면은 아이는 저절로 공감 능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자녀의 감정 조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많이 보여주시라.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시고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을요? 네. 네네. 엄마 지금 화났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조금 바꿔주시면서 사고의 전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는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학습하게 되죠. 저는 늘 앞에만 했네요. 엄마 지금 화났어 까지만 했는데 오늘 뒤에 배웠으니까 더 잘해야겠네요. 감정을 많이 얘기해 주라고는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3040 부모님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는데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의 양은 많은데 실천이 안 돼가지고 이미 화가 났거든요. 근데 저는 부모님들이 참 대단하신 게 문제가 뭔지를 아시니까 공부하시려고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고치려고 하세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공부조차 안 하세요. 뭐 내가 그냥 하는 게 뭐가 달라, 뭐가 틀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시면은 고쳐지기가 어렵죠. 또 잘하고 있었네요. 네. 요즘에 또 아이들이 이제 사회성 고민들 하시면서요. 이걸 어떻게 하면 또 도와줘야 될지 늘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이 코로나를 지나온 좀 저희 3040 엄마들이 좀 어떻게 아이들한테 정서지능을 좀 발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서지능의 출발은 따뜻한 정서, 안정적인 정서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정적인 정서나 따뜻한 정서는 사실 부모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긍정훈육법이거든요. 긍정훈육법은 그야말로 부모님이 자기 마음을 좀 안정적으로 다스려서 그것을 자녀한테도 계속 전달을 할 수 있고 자녀도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가지고선 인간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께서 일단은 내 마음의 정서를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녀하고 관계를 맺을 때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긍정훈육법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들러 심리학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러 심리학의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성장할 수 있고 자율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존중받아 마땅하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맞게 존중해주고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훈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부모님께서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좀 감정적으로 내가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아이하고 소통하시는 거를 필요로 하고요. 그렇게 소통을 잘 하시기 위한 원칙 몇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아이의 수준에 맞는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말 아이한테 얘기를 하실 때 어려운 말, 그다음에 이제 막 다다다다다 말씀하시는 거 말고요. 아이들이 한 서너 살까지 인지적인 기능상 특성으로 봤을 때 2문장이 넘어가면은 못 받아들여요. 아이한테는 인지적인 기능을 잘 할 수 있고 기억하게 하려면 2문장으로 설명을 하셔야죠.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걸 만지면은 이게 넘어지거든.
중요한 말은 앞뒤로 한 번씩 더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쉬운 단어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얌전히 있어 라는 말은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되게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조용히 있으면 얌전한가? 가만히 있으면 얌전한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시계가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까지만 있어 뭐라든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아이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한정없이 기다리고 있어, 얌전히 있어라고 하는 말은 아이한테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아이한테는 구체적인 말로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해야 아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인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소통을 해주시면 아이도 그걸 그대로 잘 수용하고 소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은 언행들이 있죠. 이를테면 이제 공격적인 단어들, 입 다물어, 거기 있어, 조용히 해. 뭐 이런 거는 사실 아이한테 그 말 자체보다 감정으로 남게 돼요. 화났다, 무섭다, 불안하다 이런 감정으로 남게 되거든요. 이런 공격적인 말이라든가 혹은 비웃는 말, 그 네가 그렇지 뭐 하는 짓거리 하고는 뭐 이런 말도 아이한테는 굉장히 위축되게 만드는 말들이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들, 위협하는 말들 있죠. 너 두고 봐, 버리고 갈 거야, 가만 안 둬, 뭐 그런 말. 혹은 제가 이제 만났던 아이 중에 제일 자기가 무서워하는 말이 바로 망태 할아버지래요. 겁줄 때마다 썼구나. 너 망태 할아버지한테 데리고 가라 그럴 거야. 망태 할아버지 오라고 할 거야. 얘는 실체 없는 망태 할아버지가 정말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망태 할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협하는 말 이런 거를 조심하시면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만 안 하셔도 굉장히 부드러운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를 별로 안 내실 것 같긴 한데요. 화를 나시면 어떻게 좀 감정을 이렇게 다스리셨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화가 나더라도 뭐 말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엄마가 지금 기분이 안 좋네. 엄마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 5분만 있다가 올게. 라던가 그래서 제가 감정을 좀 추스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한테 조금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춘기 때 좀 부딪히거나 이럴 때는 엄마랑 지금 너랑 같이 있으면 싸울 것 같으니 우리 감정이 추스러지면 다시 이야기 시작하자라고 해서 같은 공간에서 좀 분리가 됐었어요. 일단 헤어져야 되는군요. 그래도 차분히 잘 대응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가 지금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격앙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감정적으로 네, 대응이 되고 사람이 감정이 쌓이면 계속 감정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좀 내 감정이 데시벨이 5였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좀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내면이 강한 아이를 좀 키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녀들한테 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뇌발달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가장 원론적인 게 가장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거. 먹는 걸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고 뛰어놀면서 이제 우리 뇌에 BDNF라고 하는 뇌 유래 단백질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세로토닌, 그다음에 도파민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을 적정 수준으로 분비하게 만드는 내 어떠한 단서가 되거든요. 근데 도파민은 우리의 정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도파민은 쾌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도파민이 부족하면 우울증으로 오고요. 근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잘 분비하도록 만드는 거는 어떤 기능 덕분이냐면 운동이에요. 잘 놀고 운동하면서 즐거운 감정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또 숙면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뇌가 튼튼해질 수밖에 없어요. 뇌가 튼튼해야 심리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원론,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고. 어른한테도 약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잘 네네. 먹고 잘 쉬어야 되죠. 숙면을 잘 못하는 어른들은 알츠하이머나 퇴행성 뇌질환하고도 굉장히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숙면은 어른들한테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점점 나이 들면 잠이 잠이 없어진다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른도 적당한 운동, 네. 좀 숙면을 할 수 있는 운동해서 몸을 좀 피곤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끝으로 저희 독자분들께 한번 힘이 되는 말씀 또 들으면서 또 오늘 교수님과는 아쉽게도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고생하시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먼저 돌보시고요. 부모님이 행복해야 우리 자녀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정말 다 건강히 또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